안녕하십니까. 목동 센트럴 알파크 웨이브 오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6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3080 도심복합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 11곳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도심복합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심복합 사업이 이제 지난해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제 21년도 2월 4일 날 발표했는데,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2월 4일 날 발표하면서 2월 5일부터 계약한 세대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안 주겠다. 현금 청산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 현금 청산이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파급이 센지 아마 그때 다들 아마 느꼈을 겁니다. 내가 공공재개발된다 그래서 내가 이게 빌라를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게 그 현금 청산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이제 불안감이 엄습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도 좀 문제가 많았죠. 발표하자마자 이게 이제 토지거래를 묶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분양권까지 안 주겠다. 사실 그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공공 재개발이 됐든 이 도심 복합 사업이 됐든 그것이 이렇게 노후화되고 참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사업성 자체가 나오질 않아서 정부에서 이렇게 이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기간도 단축해서 그러한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 많은 분들이 또 사실 요새 또 아파트 값도 많이 상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딸 자식이나 집 한 컷 마련해 주려는 부모님들이 또 관심도 많이 가지셨고, 그 다음에 또 3080도 가격이 많다 보니까 참 이런 곳에 내가 빌라를 사서 아파트로 또 받게 되면 얼마나 또 좋냐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구입들을 많이 하셨는데, 느닷없이 그냥 뭐 2월 5일 이후부터 계약한 분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하겠다 라고 발표가 돼서 참 이 논란이 많았던 그런 이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한 날이 이제 6월 21년도 6월 28일이었었죠. 6월 28일 날, 이제 법사위 통과한 날이라 이제 6월 29일까지 계약이 아니라 6월 28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세대에 대해서만 현금 분양을 주겠다. 이렇게 또 발표가 났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놓는다 그러면은, 향후, 앞으로, 이후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7차, 이게 8차거든요. 그동안 7차까지 났고, 이게 8차인데, 그러면 이 8차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월 26일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효천공원 압력이라던가 이곳에 내가, 빌라라도 하나 사서, 사야 되겠다 해서 샀는데, 이게 7월 달에 샀다, 8월 달에 샀을 경우에, 지금 1월 26일 발표가 나면서, 이걸 소급해서 6월 29일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 그러면,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현금 청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문제가 많죠. 그래서 먼저 한번 TV 자막에서 보니까, 이게 또, 내년도 올 또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도 있는지, 이것도 권리산정일을,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법은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 이렇게 혼란만 주는 이런 법은 정부에서도 좀 더 이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이렇게 이제 한 곳이 이제 구역이 됐는데요. 이제 서울 쪽에 이제 주로 됐습니다. 수락산역, 대림역, 고덕역, 상봉역, 봉천역, 남측, 동측, 서측,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바로 이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공공 참여를 통해 원주민 및 재정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원주민을 갖다가, 이제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상하고, 기부 체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부담금을 낮추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이에 따라 지구 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약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뚫긴 계산기겠죠. 약 30% 이상이 분담금이 감소하는 것도 있다. 근데 이건 한번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또 분담금 부담 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 분양가의 50%만 부담, 시세의 뭐 한 25에서 35% 수준 부담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 공유형과 이 이제 지분 적립형, 을 이제 해서 원주민들이 내몰이를 방지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렇다면 과연 진짜 내몰이를 방지하는 건지 이게 사업 자체가 이제 이게 성공을 할 건지 이거 아마 이게 갈림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째 이익 공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익 공유형이죠. 이익 공유형 개념은 이렇습니다.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환매 시세 차익을 소유자와 공공이 나누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죠. 공공이 나누는 구조. 옛날에 이게 환매 조건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토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토지는 이제 정부가 되고 건물만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사실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땅값이 오르는 거지 건물값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 미분양이 나가지고 다시 이제 이게 분양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때 아마 2억 대 분양을 했던 게 지금 1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뭐 10년 전 얘기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 누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분양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익공유형이 그거를 지금 많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소유관계는 이제 일단 수분양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문제는 공공사업체가 환매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공급가격은 토지 분양가의 50에서 80% 10년 내 예추가 납입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제3자에게는 불가합니다. 팔 때는 무조건 공공사업체가 팔으라 이런 얘기죠. 전매 제한 의무는 없는데 의무 거주기간은 5년이죠. 5년 후에 팔찌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억짜리가 10억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이게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내가 분양가 5억을 내고 들어가서 그에 따른 뭐 이자 지불이라든가 모든 걸 감수하고 그래도 10억대 아파트가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성취감이라든가 내 집 마련하는 그런 뿌듯한 그 자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게 이익을 공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익을 공유하는 거. 그래 된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정부하고 나하고 팔아서 남는 금액에 나눠 쓰자 그런 구조잖아요. 예. 이게 이익 공유형입니다. 그 2사 대책 때는 이익 공유형만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에 이제 이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것도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가네요. 지분적립형 주택. 최초 분양 시 소유자가 분양가의 일부만 납부하여 지분을 취득하고 입주 후 정기적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관계는 수분양자와 공공사업자가 지분만큼만 그런 공유관계라는 얘기죠. 공유관계.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향후 20년에 30년간 분할 납부, 최대 100%까지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20, 30년에 갖춰서 이제 사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제 뭐 한 공공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지분 적립법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은 거기에 전체 조합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1000명인데 대지가 뭐 만제곱미터다. 그 따지니까 그러면 조합원 나누기 대지를 따지면은 조합원 평균 대지 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평이 나왔다. 근데 13평을 가진 이 조합원이 분양가가 한 2,300만 원대 되더라고. 그럼 한 5억 한 3천 돈 되는데 그럼 13평 가진 조합원이 5억 3천에 24평 아파트 입주하려면 추가 분담금이 한 3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13평인데 사실 이런 그 다세대 지분이 13평짜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뭐 8평
그죠? 예, 그 정도 이게 이제 평균 대지 지분이 8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분은 13평짜리가 3억을 부담한다 그러면 8평 가진 사람은 4억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추가 분담금을 그러면 뭐 4억을 내야 되는데 이 4억이 없으니까 일단 입주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입주해서 그 다음에 주변 임대가의 뭐 80% 선에서 임대료를 이제 책정해서 지불하고, 그 다음에 20년, 30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분할 납부해서 그걸 하라. 근데 사실 뭐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그 낙후된 지역에 사시는 그 원주민들이 사실 어떤 분들은 생활비 마련하기도 힘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이 임대료 80% 선에 대한 뭐 그것도 내야 되고 또 관리비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또 하게 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재개발 지역에서 보면은 원주민 재입주율이 많아야 10에서 20%거든요. 그 나머지 한 8, 90%는 이게 선박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는데, 이런 데는 토지 거래가 맡기기 때문에 또 이 거래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전매를 묶어놨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참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전 너무 이게 이 허황된 그런 대책 아니냐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분할 납부 20, 30년간 분할 납부,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이 이제 10년, 그 다음에 의무가 5년. 과연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올 이 8차까지 해가지고 80여 군데가 지정이 됐고, 그동안 70내 곳이 지정이 됐는데, 지금 뭐 이게 1년이 넘었지만은 제대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더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뭐 이론과 이게 실제가 안 맞는 거죠. 이번에 8차 후보지 이제 11곳이 이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수락산, 뭐 대림, 그 다음에 뭐 강동구 구독, 중량구 상봉역, 뭐 관악구 봉청역 동측, 봉청역 서측, 그 다음에 강북 번동중학교 인근, 광진구 중공역 인근, 용산구 효창공원 앞역, 수원 고생역 인근, 수원 권선구 인근,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번 1차에서 4차 후보지까지 발표가 됐던 65곳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가 21곳이 됐는데 21곳 중에 본지구 지정받은 데가 한 6군데죠. 6군데. 예정지구가 이제 뭐 한 군데. 나머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이게 분홍색은 뭐 주민 3분의 2 동의 확보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지정을 받지 못한 거고, 나머지 이게 지금 뭐 한 5군데는 그 3분의 2 동의도 못 받고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철회해달라라고 이제 그런 현수막도 붙이고 이제 그런 데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2차가 또 이렇게 지정이 됐었죠. 2차가 지정이 됐는데 여기는 뭐 3분의 2 동의 받은 게 수십이고요, 한 군데고, 그 외에는 지금 뭐 전부 다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3차가 이제 대구 등등인데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4차는 이제 서울 쪽인데 아직도 본지구 지정된 게 아직 없고요. 3분의 2 지정된 게만 지금 이제 뭐 한 5군데 정도에 띄고, 그 다음에 5차에서 이제 이 경기 부천만 본지구 지정이 됐는데, 이 부천의 원미 사거리는 여기가 이제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이죠. 종합운동장역이 이제 GTX B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부 다 그 앞에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가 있어가지고 개발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원미지구죠, 가까운 데가. 그래서 저도 그런데 몇 번에 돌아왔지만 그쪽이 뭐 소규모 재건축, 부천이 이제 뭐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가로세 정비 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 원미지구 그 뒤에 보면은 또 소사 이 원시전 해가지고 마곡까지 연결되는 또 전철이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핫한 지역이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차
그런 지역에 대해서 발표가 돼서 제가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